유럽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고 인류 문명의 표준이었던 이 대륙이 지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복지국가의 모델을 만들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요람이었던 유럽이 이제는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공장에는 불이 꺼지며 젊은이들은 대륙을 떠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임금은 정체되었으며 에너지 위기는 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단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 위기가 동시에 폭발하는 구조적 붕괴이며 수십 년간 쌓여온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유럽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여전히 낭만적이고 베를린의 밤은 활기차며 로마의 유적은 장엄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 경제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번영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 유럽은 쇠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25%를 책임지던 이 대륙이 지금은 그 비중이 14%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이탈리아의 기계, 프랑스의 항공우주 산업이 하나둘 아시아와 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공장이 떠난다는 것은 일자리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빠져나가고 노하우가 유출되며 결국 경제 주권 자체가 흔들립니다. 독일 루트비히스하펜에 있는 바스프 본사는 한때 세계 최대의 화학단지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가스 공급이 끊긴 뒤 이 거대한 공장은 생산량을 대폭 줄였고 결국 중국으로 투자를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미국의 4배, 중국의 5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럽에서 제조업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자본은 오직 수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는 여전히 독일 브랜드이지만 그들의 공장은 점점 더 중국과 멕시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중국이 장악했고 충전 인프라는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엄격한 환경 규제를 만들었지만 정작 그 규제를 충족시킬 산업 기반은 잃어버렸습니다. 프랑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세계적이었던 알스톰은 미국 GE의 핵심 사업부를 매각했고 에어버스조차 생산 기지를 중국과 미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섬유와 패션 산업은 중국 자본에 인수되거나 생산 기지를 동남아시아로 이전했습니다. 스페인의 조선업은 한국과 중국에 완전히 밀려났고 영국의 철강 산업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엄격한 기준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들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환경, 노동,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유연성을 잃은 경제는 경쟁력을 잃었고 경쟁력을 잃은 산업은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공장 건물과 실업자들, 그리고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뿐입니다. 산업이 떠난 자리에 서비스업과 관광업, 금융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만으로는 제조업이 만들어내던 부가가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관광업은 계절적이고 저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금융은 소수의 엘리트만을 부유하게 만들 뿐 대중의 삶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유럽은 스스로 만들던 산업을 잃고 이제는 다른 대륙이 만든 제품을 수입하는 소비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을 때 유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수십 년간 유럽은 저렴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해왔습니다.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가스는 유럽 산업의 혈액이었고 가정의 난방을 책임지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줄이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전년 대비 10배 이상 치솟았고 전기요금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독일 가정의 난방비는 연간 수천 유로씩 증가했고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가격표의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경제를 작동시키던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2022년 한 해에만 에너지 지원금으로 1,000억 유로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전기료를 보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가스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고 보조금은 재정 적자만 키웠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비용이 폭증했고 여름 가뭄으로 냉각수 부족 문제까지 겪었습니다. 영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브렉시트로 유럽연합 에너지 시장에서 분리된 영국은 가스 가격 폭등에 더욱 취약했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겨울철에 난방을 포기했고 에너지 빈곤층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인들이 추위에 떨다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정부는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했습니다. 유럽은 급하게 대안을 찾았습니다. 미국산 액환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가스 공급선을 다변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액화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 가스보다 훨씬 비쌌고 새로운 수입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했지만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산업용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이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후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린 뉴딜에 수천억 유로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켰고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비싼 에너지에 종속되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유럽 경제는 휘청거렸습니다. 에너지는 경제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에너지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일자리가 사라지며 일자리가 사라지면 사회가 붕괴됩니다. 유럽은 지금 그 악순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유럽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통계적 사실입니다. 유럽의 중위 연령은 44세로 세계 평균인 30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중위 연령이 47세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50세를 넘깁니다. 거리를 걸으면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눈에 띄고 학교는 문을 닫는데 요양원은 계속 늘어납니다. 출산율은 재앙적 수준입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은 인구 유지선인 2.2를 훨씬 밑돕니다. 독일은 1.4, 이탈리아는 1.3, 스페인은 1.2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한 명의 청년이 떠받쳐야 할 노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연금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 연령을 64세로 올리려 하자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도시는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혁 없이는 연금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상황입니다. 의료비 지출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만성질환 관리와 장기 요양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영국의 국민 건강 서비스는 재정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몇 달씩 늘어났고 독일은 요양 인력 부족으로 동유럽에서 노동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복지 시스템은 젊은 세대가 많고 노인 세대가 적을 때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전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럽은 이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출산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교육 수준의 격차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극우 정당이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젊은 유럽인들은 대륙을 떠나고 있습니다. 높은 세금과 정체된 임금, 한정된 기회 때문에 유럽의 젊은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남유럽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의 젊은이들은 독일이나 영국으로, 그것도 충분하지 않으면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두뇌 유출은 멈추지 않고 남는 것은 고령화된 사회뿐입니다. 정치 권력도 노년층에게 쏠려 있습니다.
노인들은 투표율이 높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노인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연금 개혁을 주저하고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를 미룹니다.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세대 간 갈등은 심화됩니다. 노년의 대륙은 과거의 영광을 지키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젊은 직장인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냅니다. 파리의 대학원생은 6제곱털 방에서 생활합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집을 구하기 위해 수백 명이 한 부동산에 몰려듭니다. 유럽의 대도시에서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런던의 평균 주택 가격은 연간 소득의 13배를 넘습니다. 서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파리와 미넨, 암스테르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임대료도 폭등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2배 이상 올랐고 리스본과 더블린에서는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20%를 넘었습니다. 실질 소득은 정체되었는데 주거비만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삶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유럽 대도시들은 엄격한 건축 규제와 도시 계획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역사적 건물 보존과 환경 보호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자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주택이 금융 상품화되었습니다. 국제 투자 펀드와 부동산 투자 신탁들이 유럽 대도시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들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렸습니다. 실제 거주자보다 투자자가 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났고 빈집은 늘어나는데 노숙자도 증가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공주택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한때 유럽은 공공임대주택의 모델이었습니다. 비엔나는 시민의 50% 이상이 공공주택에 거주했고 네덜란드도 대규모 사회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많은 공공주택이 민영화되었고 신규 건설은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대처 정부가 공공주택을 매각하면서 주택 문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집을 살 수 없고 임대료는 계속 오릅니다.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는 20대에 집을 샀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40대가 되어도 전세조차 어렵습니다. 세대 간 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적 이동성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주거는 삶의 토대입니다. 토대가 흔들리면 그 위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집이 없으면 가정을 꾸리기 어렵고 가정을 꾸리지 못하면 출산율이 떨어지며 출산율이 떨어지면 사회 전체가 늙어갑니다. 유럽의 주거 위기는 결국 유럽의 인구 위기이자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복지 시스템은 인류의 자랑이었습니다. 무상 의료, 넉넉한 연금, 실업수당, 육아 지원, 무상 교육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상은 20세기 유럽이 세계에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스템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GDP의 25% 이상을 복지에 지출합니다. 프랑스는 30%가 넘고 북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세수는 정체되었으며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적자는 누적되고 국가 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감당할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프랑스의 연금 개혁 시도는 사회를 마비시켰습니다. 정부가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려 하자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섰습니다.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고 교통은 멈췄으며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불가피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20년 안에 연금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었습니다. 개혁을 하면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고 하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됩니다. 영국에서는 공공부문 파업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교사, 철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했고 공공 서비스의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국민 건강 서비스는 예산 부족으로 응급실 대기 시간이 10시간을 넘었고 수술 대기자는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요구는 많고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조세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세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중산층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복지 지출을 줄이려 하면 유권자들이 반발합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도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미뤄지고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복지 시스템은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젊을 때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적은 수의 은퇴자를 부양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경제는 정체되고 인구는 늙었습니다. 적은 노동자가 많은 은퇴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제가 바뀌었는데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복지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유럽인들은 복지를 권리로 여깁니다.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고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정치인이 복지 삭감을 제안하면 즉각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유권자들은 복지를 지키라고 요구하지만 동시에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 유럽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자랑이었던 복지가 이제는 국가의 발목을 잡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약속을 유지하려다 재정이 파탄나고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유럽은 천국을 만들려 했지만 그 천국의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지의 역설이고 유럽이 직면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로화는 유럽 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의 화폐, 하나의 시장, 하나의 유럽이라는 꿈의 결정체였습니다. 1999년 유로화가 출범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사라지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럽은 마침내 진정한 경제 공동체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유로화는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워 보입니다. 핵심 문제는 명확합니다. 통화는 하나지만 경제는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제와 그리스의 경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생산성도 다르고 경쟁력도 다르며 재정 상황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통화를 쓰고 같은 금리 정책을 적용받습니다. 독일에 맞는 정책은 그리스에는 너무 긴축적이고 그리스에 필요한 정책은 독일에는 너무 느슨합니다. 유로존 출범 초기에는 균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저금리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고 경제가 화랑을 보였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은 대규모 인프라에 투자했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수출로 막대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고 유로존의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는 사실상 파산했고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스페인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남유럽을 구제하기 위해 수천억 유로를 투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왜 자신들의 세금으로 그리스의 방만한 재정을 메워야 하는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독일이 강요하는 긴축 정책 때문에 경제가 더욱 악화된다고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고 연금을 삭감하며 세금을 인상해야 했습니다. 경제는 25% 이상 축소되었고 실업률은 25%를 넘었습니다. 유로화 체제에서 남유럽 국가들은 위기 대응 수단을 잃었습니다. 통화 주권이 없기 때문에 환율을 조정할 수도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임금을 깎고 지출을 줄이는 내부 평가 절하뿐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고 사회적 불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탈리아의 실질 GDP는 2008년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성장이 정체된 것입니다. 스페인과 그리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반면 독일은 유로화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저평가된 유로화 덕분에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며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내부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공동의 화폐가 공동의 번영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구조를 고착화시켰습니다. 유로존을 유지하자니
남유럽의 고통이 계속되고 해체하자니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럽은 진퇴양난에 빠졌고 유로화는 통합의 상징에서 분열의 원인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목록을 보면 유럽의 몰락이 한눈에 보입니다. 상위 10개 기업 중 유럽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50위 안에서도 유럽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는 모두 미국 기업이고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중국 기업입니다. 21세기를 정의하는 기술 기업들은 대부분 유럽밖에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유럽은 사실상 존재감이 없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유럽의 점유율은 10%에 불과하고 첨단 반도체로 좁히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ASML이 노광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칩 제조는 대만과 한국, 미국이 장악했고 설계는 미국이 주도하며 최대 시장인 중국조차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가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동안 유럽은 윤리 기준 마련에 몰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지만 정작 유럽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시장은 혁신을 따라갑니다. 심판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경기는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도 미국 기업들이 지배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유럽 시장까지 장악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려 했지만 기술력과 규모 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데이터는 미국 서버에 저장되고 디지털 주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았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도 유럽은 뒤처졌습니다.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하며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중국과 한국이 주도하며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를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유럽의 자존심이었지만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며 그 우위를 잃고 있습니다. 벤처 생태계가 부족한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관료주의가 발목을 잡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단일 시장이지만 유럽은 언어와 규제가 다른 수십 개 국가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가 부족합니다. 유럽은 안정을 추구하지만 혁신은 위험에서 나옵니다. 유럽은 혁신의 실험실이 아니라 혁신의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취는 전시하지만 미래의 기술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패권 경쟁에서 유럽은 구경꾼으로 전락했고 21세기 경제는 기술로 작동합니다. 기술을 만들지 못하면 기술을 사는 쪽이 되고 기술을 사는 쪽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유럽의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극우 정당들이 유럽 전역에서 약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이탈리아의 동맹, 네덜란드의 자유당이 원내에 진출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집권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때 주변부 세력으로 여겨졌던 극우가 이제는 주류 정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포퓰리즘의 부상은 경제 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임금이 정체된 중산층,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들은 기성 정치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유럽 통합과 세계화를 추진해온 기존 정당들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극우 정당들은 이 분노를 포착해 이민자와 유럽 연합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브렉시트는 이러한 흐름의 정점이었습니다. 영국은 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민 통제와 주권 회복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혼란만 겪었습니다. 무역 장벽이 생기고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었으며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유럽의 양대 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강행하며 지지율이 급락했고 극우와 극좌가 동시에 부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메르켈 이후 리더십 공백이 생겼고 연정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국방비 지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유럽을 이끌어야 할 두 나라가 내부 문제로 갈팡질팡하는 동안 유럽연합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결정에는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정, 이민, 기후, 대외 정책 모든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이민자 할당에 반대하고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 규율 완화를 요구하며 북유럽 국가들은 긴축을 고집합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정부는 노골적으로 유럽연합의 가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약화시키면서도 유럽연합의 보조금은 계속 받아갑니다. 폴란드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며 유럽연합과 충돌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들을 제재하려 하지만 효과적인 수단이 부족합니다. 가치를 공유한다는 유럽연합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 문제는 유럽을 가장 크게 분열시킨 이슈입니다. 독일은 100만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지중해를 건너오는 난민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할당을 거부하며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인도주의와 국익, 연대와 주권 사이에서 유럽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꿈은 무너지고 각자의 생존만 남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구심력은 약해졌습니다. 회원국들은 유럽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연대보다 경쟁이 앞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경제 위기는 다시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유럽은 악순환의 고리에 갇혔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국경은 낮아지고 무역은 확대되었으며 공급망은 전 세계에 걸쳐 최적화되었습니다. 유럽은 이 질서의 수혜자였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판매했으며 유럽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산업을 본국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천문학적 보조금을 투입하며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조차 미국의 인센티브에 끌려 투자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노스볼트 같은 유럽 배터리 기업조차 미국 공장 건설을 우선시합니다.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이제는 세계의 시장이 되려 합니다. 자체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서방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1대1로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중심에 유럽은 없습니다. 유럽은 기술을 얻어낼 대상이거나 제품을 팔 시장일 뿐입니다. 인도는 새로운 생산 대체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인구와 젊은 노동력, 성장하는 내수 시장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상당 부분을 인도로 이전했고 삼성과 폭스콘도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제조업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유럽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표준과 윤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 서비스법, 인공지능 규제를 통해 글로벌 룰을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룰북을 쓰는 것과 경기를 주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유럽은 심판의 역할을 자처하지만 선수들 이미 다른 경기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규칙으로 세계를 바꿀 수는 있어도 규칙만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점점 더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위협하고 화학 산업은 중동과 아시아로 이전하며 철강과 조선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유럽이 여전히 강점을 가진 분야는 명품과 관광뿐입니다. 그러나 명품은 소수를 부유하게 만들 뿐이고 관광은 저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디지털 인프라는 통째로 외국 기업의 손에 있습니다.
유럽의 데이터는 미국 서버에 저장되고 공장을 돌리는 칩은 아시아에서 만들어지며 전기차를 움직이는 배터리는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종속은 심화됩니다. 자체 기술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주권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도, 알고리즘도, 하드웨어도 모두 타인의 손에 있습니다. 세계를 설계하던 대륙이 이제 세계의 룰을 따라야 하는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의 진원지였고 20세기에는 전쟁과 재건을 거치며 복지국가의 모델을 만들었지만 21세기에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탈세계화 시대에 유럽은 고립되어 가고 있고 그 고립은 경제적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의 붕괴는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온 자기 소멸의 과정입니다. 에너지 의존, 인구 고령화, 산업 이탈, 복지 과잉, 정치적 분열, 기술 낙후, 이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하며 유럽의 경제 기반을 침식해 왔습니다. 개별 위기는 관리 가능해 보였지만 모든 위기가 동시에 폭발하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고 기득권을 지키려 했으며 고통스러운 개혁을 회피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미뤄졌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무산되었으며 디지털 전환은 늦어졌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었습니다. 혁신을 멈춘 문명은 결국 복지와 관성 속에서 스스로 붕괴합니다. 유럽은 안전을 추구했지만 안전은 정체를 낳았고 정체는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상 유지를 원했지만 세계는 변했고 유럽만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유럽의 붕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의존, 산업 공동화, 숫자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위기가 한국에도 오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다루겠습니다. 경제의 진실을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만이 넘을 수 있습니다.